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기초 영상에 대해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약간 더 심화된 버전인 리스크 페리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영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좀 2탄을 준비하게 됐어요.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혹시나 이번 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1편에 대한 영상을 여기 상세 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험이 전보다 감소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대체 왜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느냐? 즉 위험이라는 게 줄어드느냐?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수학적 이론으로 우리가 그 정리한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이름에 붙은 게 아쉽게도 띠어리라고 붙었죠. 띠어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수학적으로 무언가 정리된 걸 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증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을 정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론. 근데 이 이론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건데요. 보시면 이론의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죠. 실증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순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논리적 하자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지는 않은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훌륭한 건 맞지만 그래서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은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노벨상을 받았어요. 분산 투자가 수학적으로 왜 효과적인지를 쓴 논문을 통해서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론이다. 즉 무슨 말이냐?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이게 practicality,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하죠. 우리가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죠. 수익 그리고 리스크 대비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요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최적의 포트폴리오, 여기 있는 게 파란 선이겠죠? 이것과는 아주 큰 차이를 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설명을 딥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해보면 이게 실제랑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더라. 그게 왜 그런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즉 이피션 프론티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었냐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쓰게 되는 이 수익축이죠. 수익축, 수익 그래프, 여기에 있는 이 분산 그래프, 이 여기에서 쓰는 이 수익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expected return 뭐죠?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특정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Y축에 놓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자산 A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즉 로버스트하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자,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과거의 평균을 봤을 때 말을 얘기하죠. 대략 한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8%의 기대 수익률이 말 그대로 과거의 평균인 것이지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는 즉 리얼라이즈드 되는 수익률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 500의 기대 수익률 8%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S&P 500이 어떻게 됐었느냐?
S&P 500 전년 기준으로 무려 28% 가까이 뛰었습니다. 20% 가까운 갭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긴 이 에스티메이트 된 프론티어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 리얼라이즈드 리턴이 다르게 실현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엄청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 익스펙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익스펙티드 리턴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달리 말하면은 미래 수익률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냥 미래 수익률이 높은 걸 투자하면 되지. 그래서 애초에 좀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옵션 프론티어에 기반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실전에 적용해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산군을 더해 나가면 더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들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데, 근데 우리가 자산군을 더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안타깝게도 상관성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자산군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가 있을까? 주식이 있겠죠. 채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성이 다 어느 정도 낮은 애들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더 뭘 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죠. 이들과 상관성이 낮은 무언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다섯 번째 자산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네 개랑 전부 다 상관성이 낮아야 돼요. 그런 자산이 있을까요? 쉽게 안 떠오르죠?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사실 주식이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자산군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이미 더했던 자산군들과 상관성이 낮은 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축을 더할 때마다 그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 라는 뜻에서 차원의 저주, 즉 curse of dimension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차원이라는 게 하나의 축,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추가됐을 때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코비치가 제안을 했던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물론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왜 효과적인지를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되게 훌륭한 그런 논문이긴 했지만 실제 적용을 시키면 이 결과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조금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리스크 페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도입을 시도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리스크 페리티 어프로치의 그 가장 그 펀더멘탈한 동기는 뭐였어요? 이거였었는데, 우리가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것, 즉 무엇이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estimate, 추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사실상 그걸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사실 그걸 하는 게 저희가 팩터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그 하나의 모델이 있을 정도로 이 expected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지 말자. 그리고 뭘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리스크, 즉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뭐였죠? 이게 분산이죠. 분산. 그죠? 어떤 자산군의 분산폭, 즉 이 자산군의 변동폭이죠. 이 변동폭이 동일하게 되게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옵션 프론티어 축창상에서 이 리턴 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건 지금부터 없애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볼러털리티, 즉 무엇이죠? 그 분산, 코베리언스를 부르게 돼요. 코베리언스, 이제 공분산, 분산과 공분산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즉 어떤 자산의 변동성과 그리고 어떤 자산의 상관관계,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적혀 있습니까? 리스크 페리티라고 적혀 있어요. 리스크 페리티. 즉, 위험만 우리가 고려해서 위험을 동일 배중으로 배분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자. 라고 가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리스크 페리티 어프로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 페리티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실전에 적용을 했을 때 꽤나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표적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어떤 거냐면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자, 이건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레이 달리오가 만든, 그죠? 브리지워터에서 만든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 그죠? 이게 사실 최초의 리스크 페리티 전략으로 알려진 포트폴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게 1996년도에 그 소개가 됐고요. 근데 이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 최초의 리스크 페리티라 불리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이질적인 전략이에요. 이질적인 전략.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각 자산군들의 할당되는 뭐라 그랬죠? 위험을 동일 비중으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추정한 값으로 고정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갭니다. 우리가 경제의 성장과 그죠? 그리고 물가의 성장이 있죠. 그랬을 때 이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 근데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성장하는 상황. 그죠?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데 어떻게 되죠? 그로스는 내리는 상황. 즉 경제는 내리는 상황. 그죠? 이렇게 이 물가랑 그 경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들이 각각 오르고 내렸을 때 그러면 총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균등한 리스크를 배분하겠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그 논문이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있는데 그 화이트 페이퍼를 가서 보게 되면은 요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여기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번역해 왔어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상관관계와 변동성 추정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공분상과 그 어떤 변동성을 추정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험 배분하는 건 위험하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최악의 시기에 최악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 강건한 추정을 뭐라 생각하냐? 우리가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위험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위험 배분한다는 무슨 뜻이냐? 이건 이 뜻인 건데요. 이들이 실제로 이제 요런 비슷한 차트를 그 화이트 페이퍼에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각 경제 국면에 따라서 위험 배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각 경제 국면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잘 나가고 어떤 자산이 못 나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자산의 비중을 더 실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나가는 자산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좀 비중을 덜 태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림 그려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레더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자산군 정도가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이거 당연히 주식이죠. 그리고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 여기에는 뭐 금, 그죠?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달러화,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자산군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랑 경제를 가지고 이 물가가 올랐을 때 경제가 좋은 상황, 그리고 물가가 올랐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물가가 내렸는데 경제가 좋은 상황, 물가가 내렸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각 자산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강의 시간이니까 제가 이 각각이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좋은 상황. 이거는 호황기인데 경계가 약간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2년 3년의 미국이었어요. 이때 어땠느냐? 주식은 좋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쫙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었죠? 조정이 좀 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주식이 좋았죠. 그죠? 근데 채권 어땠어요? 채권? 채권은 정말 안 좋았어요. 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뭐 1, 2%대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4%대죠. 무슨 말이죠? 채권의 가격은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 원자재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그죠? 아주 좋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주식과 실물자산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달러화는 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뭐죠?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즉 경기는 침체로 가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이때는 주식, 채권 둘 다 안 좋습니다. 왜냐? 주식 당연히 안 좋죠. 왜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채권도 안 좋아요.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금리를 빨리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안 좋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실물자산 얘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강해져서 어떻게 되냐? 달러화도 좋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동시에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물가는 내리는데 경제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물가 잡혔는데 경제는 좋아. 정말 좋죠. 이때는 주식 좋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채권도 좋아요. 왜냐? 금리가 낮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은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이때는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가가 내렸으니까 실물자산 안 좋고요. 달러와도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심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달러와도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내리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이건 뭐냐? 경기 침체 상황이죠. 경기가 완전 침체에 빠진 겁니다. 이때는 주식 안 좋고요. 그리고 채권은 좋아요. 왜냐?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죠? 그리고 실물자산 물가 내리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보시면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 각 자산군들이 오르고 내린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보셨을 때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요 네 개의 그 자산군의 움직임은 사실상 모든 국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물가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데 즉 경기가 침체인데 주식이 좋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침체인데 주식이 좋다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사람들 돈을 안 쓰는데 기업 실적이 좋을까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일종의 물리학 법칙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불변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 말을 하느냐? 경제학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 배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건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각 자산군들이 어떻게 잘 나가는지를 구하고 그리고 이 국면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5%의 우리가 그 비중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권이죠. 채권은 이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총 비율이 다 합했을 때 55%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금과 원자재에 각각 나머지 5%를 각각 배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곧 올웨더 포트폴리오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그 숨겨져 있는 그 경제학적 의미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학적 의미와 그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을 저희가 사야 되고 그리고 미국 장기채 그리고 회사채 꼭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흥국 채권도 꼭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가 연동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가 상승 경제 벳 그리고 물가 하락 경제 구세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때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내리거나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죠? 이때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둘 다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 둘 다 빠지는 게 되게 리스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물가에 대해 세팅을 해야 돼요. 물가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는 이 물가 연동체입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해지하기 위한 되게 훌륭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연동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투자하신 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씩 올해도 투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물가 연동체 투자 안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그 올레드를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주식이 아니야. 뭐 심지어 그 미국 주식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 좋습니다. 최소한 여러 개 국가 주식을 동시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신흥국 같은 나라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동시에 들고 있는 거는 그 미국만 들어도 훨씬 낫고요. 그래서 가급적 베스트는 전 세계를 다 들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게 일종의 리스크 페리티 어프로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리스크 페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요즘에는 저희가 그 이 말 그대로 수학적 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각 자산군의 리스크, 즉 변동성이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가 실제로 리스크 페리티다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이 AQR에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erstanding Risk Parity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이 페이퍼가 정말 이 리스크 페리티를 설명을 정말 잘해놓은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대해서 정말 딥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페이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어려워지는데, 이 수학적 노션을 제가 여기서 증명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깨질 테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각 자산군이 있다고 했을 때, 그죠? 각 자산군이 어떤 특정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자산군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산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각 자산군들의 공분산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각 자산군들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은 정의가 되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요. 각 자산군의 할당된 위험 예산이 SI라고 했을 때,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어떤 자산군 I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산군 I에게 할당된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는. 자, 이것까지 증명 머리 깨질 테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SI가 어떻게 되길 바라죠? 이 SI가 전부 다 동일하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군에 대해서 동일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면 이 모든 자산군에 대해서 위험 수준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개런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적화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면 여기 앞서 있었던 이 수식이 있죠. 이 수식이 기본적으로 각 자산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예산이니까 이게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짜게 되면은 이게 곧 우리가 각 자산군에 대해서 위험을 균등 배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짜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각 자산군별로 얼마나 그 비중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최적화 수식이고요. 최적화 수식이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WI라고 하는 것이 보였었죠? 각 자산군의 비중이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포트폴리오의 위험 뭐라 그랬죠? 이것은 각 자산군들의 비중에 의해서 정리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WI죠. 각 자산군의 비중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어떻게 되죠? 비례해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변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할당되는 SI 값도 변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체 위험이 변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 수식을 돌려야 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번 리스크 페리티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비중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비중이 바뀌었으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위험 예산이 바뀌게 되고 그럼 또다시 RP를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수렴할 때까지 즉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이 웨이트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즉 각 자산군의 비중 변화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걸 돌리게 되고 그렇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엘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기법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동적 리스크 페리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산군의 개수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웨이트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자산군의 웨이트까지 건드리는 게 훨씬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군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리스크 페리티를 한 번 돌렸을 때 이 리스크 페리티의 변동폭 자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군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리스크 페리티를 돌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하이어라키컬 리스크 페리티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 마르코스 로페즈 데 프라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AQR에서 퀀트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부다비 투자청의 교수로 가 계시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16년도에 이 논문을 쓰셨어요.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은 Building Diversified Portfolio that Outperforms Out of Sampl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Out of Sample,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표본 외 백테스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로버스트하게 아웃퍼폼하는 포트폴리오 만들었다. 라는 거거든요. 되게 볼드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알고리즘이 Hierarchical Risk Parity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걸 통해서 이 상관관계 매트릭스, 즉 각 자산군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 내용은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이 자산군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크 페리티를 돌렸을 때 이 포트폴리오 위험 변화폭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페리티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산군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앞서 보여드렸던 요 수식이 수렴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클러스터링 하겠다. 클러스터링이 뭐냐면 우리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하고 싶은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요런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 JP 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자, 이 둘은 상관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겁니다. 왜냐면은 둘 다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리가 묶습니다. 하나를 묶어요. 클러스터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성이 높은 데 묶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버크셔 서웨이 있죠. 버크셔 서웨이. 이게 뭐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서웨이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랑 상관성이 비슷하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가 있죠? 옆에 보시면 여기에 엑소모빌이 있어요. 비슷하게 벅셔가 많이 투자한 주식이죠. 어떻게 됩니까? 상관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묶입니다. 그리고 뭐랑 묶냐? 옆에 있는 존슨앤존슨 있죠. 얘랑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각해서 묶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총 자산군이 우리가 원하는 N개가 될 때까지 묶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차원을 축소한다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각 주식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이 상관관계 매트릭스의 개수를 좀 많이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N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들끼리 코릴레이션을 구해봅니다. 클러스터들끼리.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거죠. 대각행렬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두 개씩 묶인 클러스터끼리 아까 보여드렸던 삼각형 비슷한 애끼리 묶은 걸 가지고 이제 얘들끼리 우리가 그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 클러스터들끼리 상관관계를 구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예를 들어 두 개가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비중을 구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A랑 클러스터 B의 상황을 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의 최적의 비중을 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는 우리가 0.7을 할당해야 된다 나오고 B에 대해서는 0.3 할당해야 된다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A 대해서 어떻게 하냐? A 대해서 있는 이 두 개 클러스 또 있겠죠. A 다시와 E 다시가 있을 거예요. 이들 간의 비중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0.6만 할당해야 되고 B에 대해서 0.3만 할당해야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비중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곱하면 돼요. 그죠? 왜냐면 A 클러스터의 비중이 0.7만큼 할당이 되었고 그 안에서 A 다시는 0.6만큼 비중이고 B 다시는 0.4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 간의 비중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각 클러스터, 최종적으로는 각 주식의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이어라키컬 리스크 페리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끼리 묶어서 우리가 배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주식 수가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배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하이어라키컬 리스크 페리티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 내부에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어서 현재 출시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프라임 전략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퀀터스에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그 한국 섹터 액티브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저희가 그 이런 그 섹터 ETF들에 투자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되게 다양한 섹터 ETF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 페리티를 눌러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 ETF들의 최적 비중을 구하는 거죠. 뭐에 기반해서? 이들의 분산과 공분산에 기반해서. 보시면은 ETF 개수 꽤 됩니다. 꽤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 페리티를 돌려서 최적 비중을 구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제 벤치마크로 쓰인 게 코스피 200인데 보시면 어떻죠? 코스피 200 대비해서 사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섹터 ETF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이런 좀 대형주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거를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낙폭 있죠. MDD는 꽤 낮고 샤프가 꽤 높죠. 그죠? 그리고 이게 ETF이기 때문에 우리가 꽤 큰 돈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로버스트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가 잘 동작할 수 있는 큰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런 전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이 그 스퀴징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그런 알고리즘도 쓰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것과 그리고 리스크 페리티를 저희가 동시에 돌려서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퀀터스
월별 노테이션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ETF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스크 페리티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서 각 그 배당 그 ETF들마다 상관성 기반의 최적화를 돌려서 최적의 비중을 구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퀀터스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적 배분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 어떤 이 자산군들의 비중을 조절해서 거기에서 뭔가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의 리스크 패트 알고리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리스크 페리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일 텐데 사실 이거 강의를 정말 딥하게 하면은 뭐 두세 시간 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이걸 보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핵심적인 컨셉들만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웠을 텐데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영상들을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